그러면 강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환경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환경 전문가는 설계를 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처리장을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더 좋은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을 환경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을 갖다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수 처리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폐수 처리장이 필요한데, 폐수 처리장을 설계를 할 때는 폐수 배출량과 양을 알아야 해요. 얼마나 폐수가 발생을 하는지 양과 또 폐수 질을 알아야 합니다. 양은 유량 측정으로, 폐수량 측정으로 알 수가 있고, 폐수 질은 이렇게 시료를 떠다가 실험실에서 분석을 함으로써 폐수 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폐수량의 결정, 그리고 기본 이론, 그리고 시료 채취 및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를 보면 먼저 폐수 발생원과 폐수량의 결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폐수 유량 측정과 관수로 흐름 기본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내의 유량 측정 방법, 그 다음에 측정용 수로에 의한 유량 측정 방법, 또 기타 유량 측정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료 채취, 종류, 보존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폐수 차량을 설계하고 운전을 할 때는 폐수 배출량과 폐수 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폐수 발생원을 보면 폐수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이걸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네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둘째는 공장에서, 세 번째는 축산에서, 네 번째는 비가 오면 빗물에서, 이렇게 네 곳에서 폐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수 속에는 여러가지 유기물질도 있지만 여러가지 독성물질도 있고, 그야말로 그 폐수 속에 들어있는 물질은 셀 수 없이 이제 많이 있는 게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가정에서 배출하는 그런 이제 폐수를 갖다가 우리가 가정 하수라고 합니다. 하수는 이제 상수 반대말로, 상수는 우리가 먹는 물이고 하수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을 이제 하수라고 이제 하는 게지요. 그런데 도시에서 보면, 도시에는 이제 가정도 있고 조그마한 산업장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나오는 이제 하수는 이제 가정하수하고는 좀 다른 게지요.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만 소규모 공장들의 폐수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는 도시하수 이렇게 부릅니다. 가정은 가수라고 부르고 도시는 도시하수라고 부르는 게죠. 그래서 부산도 이제 하수처리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이제 폐수, 이 폐수가 이제 산업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폐수처리장 하면 사실은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이제 폐수를 처리하는 그런 이제 처리장을 이제 폐수처리장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게죠. 실제는 이제 폐수처리장 하면 이제 가정하수나 도시하수 다 똑같이 이제 폐수로 보고 폐수처리장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이제 엄격히 따지자면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배수를 처리하는 것을 이제 배수 처리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 배수는 이제 가축도 오늘날 보면 대량으로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축들이 내놓는 분뇨 이걸 이제 처리를 해야 하는 게지요. 그래서 축산 배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빗물. 비가 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시를 갖다가 이제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수 이렇게 이제 배수 발생원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것이 이제 배수 처리장인데, 이제 배수 처리장을 이제 설계를 하려면은 이제 배수 배출량과 그 다음에 배수 질이 중요한 게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수 처리장을 이제 운전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배수 처리장을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할 때는 배출 허용 기준 어느 정도로 어느 농도로 배수를 갖다 배출하는가, 이 배출 허용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들어가면 이렇게 배수 배출 허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강의했지만 이런 물환경보전법을 볼 때는 법제처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이 법을 볼 수가 있는 게죠. 뭐 여기에서 이 법 내용은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법규 시간이 아니니까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를 보면 이제 배수 배출 허용 기준으로 해서 BOD, COD, SS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질 오염물질 규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연도별로 설정이 되고 있는 게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출 허용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4에 가면 특정 수질 유해물질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금속이 포함된 물질, 또 유기화학물질, 이런 물질을 갖다가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2개 항목이죠. 왜 그러냐면 11번 보면 삭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33개에서 11번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한, 법적으로 규정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지금 3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구리, 납, 이소, 수은, 시가, 중금속도 있고, 또 뭐 벤젠, 사이마탄소, 뭐 쭈거니 이렇게 해서 유기화학물질도 있고, 이렇게 규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 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가면 이렇게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수 배출 시설이란 무엇이냐?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의 제6조에 환경부에서 환경부 장관 그 명으로 해서 폐수 배출 시설이 정해져 있는 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폐수 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수 질을 분석을 하는데 이 기준
기준의 책이 있어야 할까, 실험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환경부에서 발행을 했는데, 이렇게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 이렇게 환경부에서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질 환경 기사에서 보면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이라는 과목이 있어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지요. 그러니까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이 우리나라의 수질 오염 실험책이죠. 수질 오염 실험책.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오염이라는 겁니다. 오염. 오염이니까 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먹는 물을 이야기하는, 상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 폐수, 하폐수를 이야기하는 오염. 여러분들이 이 내용 글자를 잘 봐야 해요. 이 상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먹는 물은 따로 되어 있어요. 먹는 물 관리법 해서 먹는 물 관리법에 보면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상수, 우리가 먹는 물은 여기 먹는 물 관리법에서 또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조를 하지만 상수하고 하수로 나눠진다. 하수는, 하폐수는 오염이라는 소리가 들어있고, 먹는 물은, 상수는 이제 오염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어디 가면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서 검색창에 먹는 물 관리법 딱 치면 먹는 물 관리법이 나오죠.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이 나오죠. 먹는 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먹는 물은 보면 되는 게지요. 그러니까 수질 오염,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창에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을 치면 법령 고시가 나와요. 거기에서 클릭을 하면 첨부 파일로 다운로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부 파일로 다운로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을 보면 되겠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이걸 그대로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점에 가면 팔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하면 총칙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금속이나 그 다음에 BOD, COD, 그 다음에 뭐 유기화학물질 분석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분석 방법, 공정시험 분석책이니까 나와 있는데 그 총칙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만들 때 실제는 이렇게 여러 외국책이나 또 기타 책을 전부 이렇게 종합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정확성도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덜 정확한 그런 실험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총칙에 보면 공정시험 기준 이후 방법이라도 측정 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질오염을 분석을 할 때 이 책을 보고 이 책대로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 책보다 더 정확한 외국 책이나 또 방법이 있다고 할 때는 그 방법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두어야 해요. 그러니까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우리나라는 이걸 갖다가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보다 외국 책이
더 정확하거나 더 좋은 책이 있으면 그 실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지요.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 실험실이나 연구소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스탠다드 메소드라고 미국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스탠다드 메소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해요. 이 책의 이제 전체 이름은 스탠다드 메소드 for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 그러니까 상수와 그다음에 하폐수 실험에 대한 표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많이 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분야 사람도 보고 실제는 우리 환경책이지만 화학 사람도 보고 일반 뭐 다른 분야 다른 이공계통 분야 사람들도 어떤 물질을 분석을 할 때 이 책을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5년 만에 5년마다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23판이 나와요. 23판. 23판은 2017년 8월부터 2022년까지 2022년 7월까지가 23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이 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죠. 그리고 2022년 8월이 되면 24판이 나옵니다. 5년마다 정확히 5년마다 한 판씩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위원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계속 실험에 대한 이 책에 나와 있는 실험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더 보강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분석을 해 나가고 있는 게죠. 그런데 이 책이 얼마가 가느냐?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미국 달러로 526.19불 나갑니다. 그러니까 배송비가 지금 182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0불 정도입니다. 이 책 가격이 700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뭐 한 75만원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서 이제 볼 수가 없는 게죠. 옛날에는 이렇게 지적재석관이 없을 때는 이 책을 한 권 사다가 한국에서 막 복사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싸게 막 공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대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연구소나 회사나 가면 이제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책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는 위생시험법조회라고, 이것이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자기들 이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분석하는 이제 분석책이죠. 일본 약학회에서 이제 발행했는 이런 책이 있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외국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독일이나 그 다음에 뭐 외국이나 더 좋은 분석 방법이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가 이제 있는 게죠. 그리고 그 밑에는 사용을 하고 내가 어느 방법으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반드시 이제 기술을 해 놓아야 이제 하는 게죠. 이번에는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폐수 처리는 응용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과학이란 무엇입니까? 순수과학이라는 것은 응용과학 따위의 밑바탕이 되는 자연과학, 즉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것들을 이제 순수과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게지요. 그리고 응용과학은 이제 순수과학에서 이미 얻은 지식을 사회생활에 응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학. 의학, 농학, 공학, 보건학, 환경학, 미용학 이런 것들 모두를 응용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순수과학 하면 이제 정확히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미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연구는 정확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발견해낸 걸 갖다가 이제 응용과학자, 실생활에 이제 응용을 하는 게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트를 타지 않습니까? 요트를 타면 탈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요트를 어떻게 타야 요트가 잘 타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트를 살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탄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타고 어떻게 타고 어떻게 타니까 되더라 하는 걸 알고 응용을 해 가면서 이제 요트를 이제 타는 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트 타는 것을 이제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을 응용과학.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실생활에 응용하도록 이제 연구를 해내는 것을 순수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응용과학은 오늘날은 보면 이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이 넘나듭니다만은 순수과학자가 응용과학자가 되고 응용과학자가 순수과학자가 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융합 이런 학문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은 응용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게죠. 응용과학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는 적게 내는 이런 것은 실생활에 이용을 안 넘기지요. 그러지만 순수과학은 연구를 해내기 때문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연구를 해내는 게죠.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연구를 해서 끝까지 연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처럼 해서 연구해내는 과학을 갖다가 순수과학 이렇게 부르는 게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응용과학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학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문이란 대학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니까 어떤 학문들을 합니까? 인문계, 사회계, 경영계, 자연계, 이학계, 공학계, 의학계 아니 무수한 이런 학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학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야 하는 게죠. 대학에 들어와서 학문을 해서 순수과학을 하든 응용과학을 하든 사회과학을 하든 학문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보람있게 이제 살아가는 게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학문을 갖다 크게 나누면 이제 인문학과 자연과학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게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논쟁거리가 뭡니까? 사람이냐 돈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존재냐 물질이냐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고 논쟁을 하고 있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소크라테스가 모함을 받고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독약을 마시고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죽은 소크라테스의 행위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거 지금까지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논쟁을 해왔지만 지금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뭐냐는 게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맞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맞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각자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미래도 인간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제 있는 게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인간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인간이 돈보다 중요하고 땅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돈보다 중요하고 땅보다 중요합니까? 이걸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지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철학자들이
이런 걸 갖다가 아테네 학당에서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이제 키운 게지요. 그 이유는 제자들 키운 이유가 뭡니까? 철학자들이 잘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고민 없이 살도록 잘해달라고 가르친 거지요. 사회에 나가서 그야말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이런 바람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를 가르쳐주고 의학기술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주었더니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락질을 하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만민에게 평등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사들을 보니까 돈을 싸들고 오는 사람들을 먼저 수술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죽더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과학기술 아주 중요한 학문이에요. 과학기술이 유비무환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은 인간은 왜 물질보다 존재가 중요한가 이걸 알게 해주는 학문이 인문학인 게죠.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제국은 영토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힘 아닙니까? 전쟁을 할 때 누가 승리합니까? 정신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개발에 달려있다는 게죠. 그래서 과학기술 교육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도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 보면 왕이나 대신들이 인문학을 숭상하고 과학을 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쑥밭이 됐죠. 그러고도 난 다음에 또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또 인문학을 숭상하고 과학을 천시를 해가지고 일제 식민시대가 온 게지요. 지금도 과학기술 교육 아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면 지금 임진왜란이나 일제 식민처럼 절망적인 그런 민족 6.25 시대가 또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물과 관련된 학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어디와 많이 관련이 됩니까? 첫 번째는 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의 원천은 빗물 아닙니까? 그리고 하천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하천에 물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댐에 물을 저장해 두는 곳이 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은 뭐 이렇게 바다와 이제 관계가 있는 게죠. 그 다음에 물은 이렇게 관을 타고 물을 이동을 하고 또 송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관을 타고. 그 다음에 물은 우리 먹는 물과 관련이 있죠. 또 물은 우리가 이제 퍼올리기 위해서 이 펌프와도 이제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을 연구하는데 어떤 학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과 관련된 학문은 수문학 책이 있고 수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수문학과 수리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문학이란 무엇입니까? 수문학이란 영어로 하이드롤로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물의 순환, 워터 사이클이라고 영어로 합니다. 물의 순환을 다루는 학문을 수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문학 책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순환은 뭐냐? 물이 지구상의 물이 이게 바닷속에 있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천에 있는 물이 햇빛을 받으면 증발을 합니다. 증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죠.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구름을 형성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무거워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강수 또는 강우라고 합니다. 빗물로 떨어지면 강우. 그 다음에 눈이나 진눈깨비 뭐 이런 걸로 다 떨어지면 이제 강수라고 하는 강수 현상으로 해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땅이 떨어지면 유출이 됩니다. 땅을 이제 흘러서 이제 물이 흘러가는 게죠. 유출이 되기도 하고 다시 이제 햇빛을 받아서 증발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지하 속으로 들어갑니다. 땅 속에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 속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걸 침루라고 합니다. 지하 속에 흘러가서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다시 바닷속으로 또 바다로 이렇게 흘러 나오기도 하죠. 나와서 다시 이제 햇빛을 받으면 또 대기 중으로 이렇게 증발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흘렀다가 다시 증발했다가 이렇게 순환을 다루는 그런 학문을 수문학이라고 하는 게지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무루 생성, 분포, 수문학적 순환, 생물계와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 지구상의 물과 관련된 학문을 수문학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수문학은 지구상의 대기수, 지표수 및 지하수 등의 발생, 순환, 저장, 이동 및 분포를 다루는 학문이다. 즉 무루 발생, 그 다음에 순환, 저장, 이동, 분포를 다루는 학문을 수문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리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수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이드라울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물이 떨어져서 이제 흘러갈 때 이렇게 지표상을 흘러갈 때 이제 힘을 받는 게죠. 힘을 받아서 빠르게 흐르기도 하고 느리게 흐르기도 하고 이런 그 역학을 받는다는 거죠. 역학이라는 것은 이제 힘인데 힘을 받는 그런 이제 얼마나 힘을 받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수리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리학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의 흐름에 관한 역학을 연구하는 학문. 역학하면 힘력자 역학을 쓰는 거죠. 또 우리 보건학에서는 역학하는 것은 이제 병력자 써서 이제 질병을 다루는 예방을 다루는 학문을 역학이라고 이제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힘을 받는 학문 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처리장을 만들고 또 이런 하천이 물이 흘러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배수가 나오고 하면 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문을 수리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흐름 유체라고 하죠. 유체를 갖다가 유체에는 이런 물도 있지만 공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체는 똑같이 물이나 공기나 흐르는 물인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제 비중이 차이가 있는 게죠. 물과 공기는. 그래서 그걸 다루는 학문을 유체역학 해서 이렇게 물과 공기를 이제 다루는 그런 학문을 유체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죠. 우리는 이제 폐수 처리는 물만을 다루니까 이제 수리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대기를 이제 공부할 때는 유체역학을 알아야 하는데 수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비중만 이제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되는 게지요. 이런 학문이 이제 수리학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 물을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습니다. 이 상수도는 우리가 이제 마시는 물을 이제 보내는 관을 갖다가 상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수도는 우리가 사용한 물을 보내는 이제 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이제 하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는 이런 상수 처리장에서 정수 처리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각 가정까지 관을 통해서 이제 물을 이제 보내는 게죠.
그리고 하수도는 우리가 사용한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버리면 이런 하수도 이렇게 이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내보내고 있는 게죠. 그런데 이제 이 상수도와 하수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수도는 정수장에서 정수로 해서 가정으로 보낼 때 관을 통해서 보내는데 관에 물이 가득 차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꽉 차서 흐르는 흐름을 상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죠. 그러니까 꽉 차서는 물이 안 흐르지 않습니까? 안 흐르기 때문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펌프로 펌프질을 하는 게죠. 펌프질을 하면 압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쏴 하고 떨어지는 게죠. 그러니까 상수도는 가득 차서 흐르는 흐름을 상수도라고 하는 게죠. 그리고 하수도는 가득 차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때로는 이런 하수관을 매설할 때는 이제 가득 차 흐를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수도는 이제 가득 차 흐르지 않고 이렇게 반절 정도 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바닥에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비가 안 오면 마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하수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가득 차 관 속에서 공기와 이렇게 접합니다. 공기와 물이 접하는 이 표면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자유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유표면, 이렇게 자유표면이 있다는 게죠. 그러니까 자유표면이 있는 흐름을 하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죠. 그러니까 상수도는 꽉 차 흐르는 흐름을 상수도라고 하는데 이걸 관수로 그렇게 얘기를 관수로. 하수도는 꽉 차 흐르지 않고 이렇게 자유표면이 있는 흐름이에요. 자유표면. 그렇죠? 자유표면이 있는 흐름을 하수도라고 하는데 하수도를 개수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 자유낙하 이런 용어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자유낙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수로 종류에서 상수도와 관수로와 개수로를 알아야 하는데 관수로는 상수도이면서 꽉 차 흐르는 흐름을 관수로 하고 개수로는 하수도처럼 꽉 차 흐르지 않는 흐름, 자유표면이 있는 흐름을 개수로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수로라 이 말, 관수로, 상수도, 꽉 차 흐르는 흐름의 유량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유량을 측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유량을 측정할 때 관수로 꽉 차 흐름일 때, 상수도일 때 어떤 공식이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게죠. 기본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속방정식하고 하나는 베르누이 정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아주 쉽게 강의를 하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천천히 이해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딱 내가 여기에서 교수가 가르치는 것만 딱 하는 거예요. 딱딱. 그러지 여러분들 뭐 내가 지금 이걸 이해를 하겠다 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 뭐 1학년 책을 본다 그러 않는 거예요. 딱 교수가 가르치면 가르친 것만 딱 이해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해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 전공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교수가 가르치는 것만 딱 이해를 하라 이거죠. 지금 내가 천천히 지금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응용을 할 수가 있고 전공에 응용을 할 수 있고 수질환경기사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관수로라 해서 관수로 앞에 설명했지만 상수도 꽉 차 흐르는 흐름에서 유량 측정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적용되는데 하나는 연속방정식, 하나는 베르누이 정리라는 거죠. 연속방정식이라는 것이 뭐냐? Equation of
continuit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런 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이 있을 때 이렇게 관이 이렇게 넓은 관이 있다가 이렇게 좁아진단 말이에요. 좁아지는 관이 있을 때 실제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흘러가면 물이 여기서는 속도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게죠. 느리다가 이렇게 목이 좁아지면 물이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에서 흐르는 물의 양과 여기에서 흐르는 물의 양이 같다는 게죠. 이게 연속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단면에서 흐르는 양과 물의 양과 이렇게 2단면 좁은 당면에서 흐르는 물의 양이 같다. 왜 같습니까? 같게 되려니까 좁은 데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넓은 데에서는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속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체의 운동에 대한 유체의 운동에 대해 나타내는 방정식을 연속 방정식 그렇게 그러니까 이의 한 공간에서 유체가 단위 시간당 유입되는 양과 유출되는 양이 같아야 한다는 게죠. 이 단면하고 2단면 양, 또 2단면 다 같아야 한다는, 그래야 물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흐르는 관, 유관의 단면적과 유체의 속력을 곱한 값은 유체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이 설명,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이제 말로 이렇게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죠.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여기에서 1단면에서 면적을 A1이라고 하고 속도를 V1이라고 한다. 그리고 2단면에서 면적을 A2라고 하고 속도를 V2라고 한다. 이때 면적은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은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면을 갖다 단면적 그렇습니다. 물체를 하나의 평면으로 자른 면의 넓이, 이 면을 단면적이라고 해요. 이 단면적, 여기서 속도 V1, A1, V2, A2라고 할 때 물의 양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 지점에서 물의 양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지점에서 물의 양은 A1 곱하기 V1, 이 면적, 단면적 곱하기 속도를 하면 물의 양이 나오는 거죠. 이 단면에서 물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단면적 A2 곱하기 속도 V2 하면 이 단면에서 물의 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단면 A1 단면과 그 다음에 2단면 A2 단면의 물의 양이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Q는 곱한 물의 양 A1 곱하기 V1 이퀄 A2 곱하기 V2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단면 주죠. 여기 속도 주죠. 또 여기 단면 주면 이 지점에서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연속 방정식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연속 방정식은 물의 양, 이 단면에서 물의 양과 이 단면에서 물의 양은 같다는 거죠. 같다는. 이것이 연속 방정식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르누이 정리는 관수로의 흐름을 다루는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로가 아니고 관수로의 흐름이라는 게죠.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 베르누이가 발견한 그런 정리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물리에서 공부할 때 이제 어떤 유체가 있다고 하면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것도 중력에 의한 그런 에너지는 이제 유체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 어떤 압력을 받으면 이제 압력 에너지가 이제 있는 게지요.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와 유체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의 총합은 흐름 내 어디에서나 일정하다 하는 것을 발견한 그런 정리가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러한 관이 있을 때, 여기는 이제 넓은 관, 점유가 더 좁아지는 이런 관이 있을 때, 이 관에서는 이 관 중심으로 갖다가 이렇게 점선을 할 때 여기까지는 이제 위치 수도가 되고, 여기다 이제 관에다가 관 속에 이제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다 액추계를 세웁니다. 이렇게 물기둥을 이렇게 세우면 여기서는 이제 물이 이제 압력이 높으니까 많이 올라가고, 여기서는 이제 압력이 이쪽보다는 이제 낮으니까 이렇게 물이 이제 조금 올라가는 게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차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액축의 이 끝까지 높이를 이제 압력수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에까지를 갖다가 속도수두라고 그렇게 하는 게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는 여기서나 모두 에너지는 똑같으니까, 단지 흐를 때 여기에서 압력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속도의 차이가 있고 또 위치의 차이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죠. 흘러가면서. 그런데 어디에서나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게죠. 여기서 에너지의 총합은 흐름 내 어디서나 일정하다는 게죠. 이것이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르누이 정리는 위치수도, Z라 할 때 위치수도, 압력수도, 오메가 분의 P, 오메가는 이제 물의 단위 중량, 물을 다루기 때문에 물의 단위 중량을 여기다 넣은 거죠. 압력수도, 그다음 플러스 속도수도, E분의 V 자성은 일정하다는 게 HT, 일정하다는 거. 여기서나 똑같이 일정하다는 게죠. 이것이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1단면이라 하고 여기를 2단면이라 할 때 식을 세우면 1, 2단면을 적용을 하자면, 적용하면 여기같이 Z1 플러스 오메가 분의 P1 플러스 2제분의 V1, 이 자리에서 V1 자승 이퀄 Z2 플러스 오메가 분의 P2 플러스 2제분의 V2 자승은 같다는 게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로 표현을 하면 여기와 같이 유체의 유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 이야기나 점성이 없이 이런 걸 이제 다룰 때는 우리가 이상 액체를 다루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물이 흐르려면 여기서 마찰력도 있죠. 여러 가지가 이제 현상이 있겠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이상 상태에 있어 생각한 거예요. 끈적끈적한 것을 점성이라고 하는데 점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상 상태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성이 없이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유체에 대하여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나타내는 정리를 이제 베르누이 정리라고 한다 이거죠.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력수도 합은 일정하다는 게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이런 책을 표현한 내용을 보면 위에 Q는 A1, V1, A2, V2는 이것은 연속 방정식이고, 베르누이 방정식은 감마분의 P1은 2제분의 V1 자승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제분의 V2 자승 플러스 Z2. 여기서 감마를 쓴 것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P1 그렇게만 썼잖아요. Z1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감마를 쓴 것은 뭐냐면 이제 기체와 액체 밀도가 다르다는 얘기, 밀도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르 다인 중 오메가분의 P1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그냥 감마분의 P1 이렇게 이제 쓴 거죠. 그러죠?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게죠. 또 여기서도 보면 이것은 1이고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MGH가 뭐냐면 이제 Z1이죠. 위치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자성. 이것이 이제 물리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제 HA는 2제분의 VA 자성 플러스
로지분의 PA. 압력수도 로지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메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부르타임의 오메가는 로지죠.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그냥 그거죠. 이 그런 비단면에서 HB 플러스 E지분의 VB 자승 플러스 로지분의 PB. 이렇게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수로 평균유속 공식.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이제 뒤에서 폐수철책을 보는데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설계를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본 공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관수라는 것이 꽉 차 흐르는 흐름 아닙니까? 여기에서 평균유속 공식,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한 것은 뭡니까?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 앞에서 연속 방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단면적 곱하기 속도가 유량이에요. 그런데 단면적은 우리가 측정을 하면 그냥 아주 일정하게 측정이 됩니다. 면적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 속도는 이런 관이 있을 때, 관에서 보면 관에서는 이제 위에서 물이 흐르는 것하고 중앙으로 흐르는 것하고 아래로 흐르는 것, 속도가 다 달라요. 이 주위에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도 어느 정도 정확히 이렇게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을 할 이 평균을 낸다. 이제 평균 유속 공식, 유속 흐른 공식을 평균을 내는 공식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관수로 평균 유속 공식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체지 평균 유속 공식과 만닝 평균 유속 공식과 하젠 윌리엄 공식 정도를 알아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체지 평균 유속 공식을 보면 체지라는 사람이 이것은 유도한 식이 아니고 실험식이에요. 실험식. 관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실험을 한 겁니다. 유속을 계속 측정을 하면서 실험을 하니까 자기가 실험 V는 C 루트 Ri더라 이거죠. Ri. 이런 식을 재질한 사람이 맨 먼저 평균 유속 공식을 자기가 유도해 냈어요. 실험으로 의해서 유도해 냈어요. V는 평균 유속은 C는 개수죠. 개수다가 R은 동수 반경이죠. 경심이라고. 동수 반경이라는 것은 이제 유수 단면적을 윤변으로 나눈 걸 이제 동수 반경이라 합니다. 그리고 I는 동수 경사. 이 동수 경사 I는 예를 들어 두 지점 간의 지하 수위차를 두 지점 간의 거리로 나눈 값, 그 값을 동수 경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실험을 해보니까 평균 유속은 관수로 해서 평균 유속은 C의 루트 Ri더라 이거죠.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해보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만닝이라는 사람이 만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또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실험한 평균 유속 공식은 V는 n분의 1에 R의 3분의 2승에 I의 2분의 1승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n은 이제 관의 거치기를 나타내는 조도개수고, 이것은 이제 상수고 개수고, R은 경심 동수반경이죠. 동수반경이고 I는 동수경사예요.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 식을 보니까 n분의 1에 R의 3분의 2와 I의 2분의 1승인데 뭐 루트 Ri 비슷하지 않아요. 이 식하고 C 루트 Ri나
V는 n분의 1의 R의 3분의 2승이나 I의 2분의 1승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험을 해서 이런 식을 발견해내니까 재즈가 자기가 실험해서 만든 것이 신뢰성이 있구나 해서 비슷하잖아요. 이건 루트 R이 C는 R의 2분의 1승에 I의 2분의 1승이나 R의 3분의 2승에 I의 2분의 1승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순수 과학처럼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으로 이제 공식을 개발해 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하젠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또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이제 실험을 해서 보니까 V는 이 사람은 0.84935, C의 R의 0.632, I의 0.54. 또 비슷해요. C 루트 Ri나 V는 R 3분의 2승, I의 2분의 1승이나 V는 R 0.63승에 I의 0.54승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에서 속도를 계산할 때 이 세 식 중에 아무 식이나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게지요.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량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이제 단면적 A만 이제 곱하면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또 알아줘야 할 것이 마찰 손실수소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이 이렇게 흘러갈 때 관에 마찰이 있다는 거죠. 마찰이. 이 관에 거칠기. 마찰이 있어갖고 물이 흘러갈 때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관로, 여기도 이제 상수도죠. 상수도. 관수로 해요. 관로 했으니까 관수로라는 얘기. 상수도. 개수로가 아니고 관로 마찰 손실수 계산할 때 이걸 갖다가 물이 관로를 꽉 차서 흐를 때 물과 관로와 마찰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의 손실을 수도로 나타낸 것. 이걸 갖다가 마찰 손실 수도라. 뭐 이런 마찰 무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학문으로 하니까 정확히 내가 왜 무시해도 된다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세이프티 팩터, 안전 팩터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우리가 학문으로 이론으로 공부할 때는 이런 손실까지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여러분 아이디어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찰 손실 수도 같은 경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찰 손실 수도가 있는데 이걸 계산해낸 사람이 이 다시 바이스 바흐라는 사람입니다. 바이스 바흐 하는 보니까 뭐 독일 사람 비슷한데, 근데 말은 뭐 달시의 공식 그랬네요. 보니까 근데 실제는 다시 바이스 바흐 공식이죠. 이 사람이 이걸 이제 또 계산해냈어요. 실험으로. 유도식이 아닙니다. 실험입니다. 실험으로 계속 응용과학은 실험으로 이제 자꾸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찾아내고 있는 게죠. 이 사람은 이제 공식을 어떻게 했냐? 이 손실수도 H1은 손실수도는 F는 개수고 이 D 관경 D분의 길이 관 길이 L 거기에 2제분의 V제곱을 곱한 것을 이 값이 마찰 손실 수도라는 얘기죠. 지금 이건 요즘 뭐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잘 말이죠. 모양이 좀 이상한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HL은 손실 수도는 F는 마찰 손실 개수고 D분의 L 2제분의 V자승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는 이제 마찰 손실 수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공식을 볼 때 이 공식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 마찰 손실 수도는 관경에 반비례한다. 관경에 반비례하고 이 관 길이에 비례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식이. 그리고 2제분의 V자승에 비례를 하는 게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찰 손실 수도는 관경이 반비례하고 길이
당연하죠. 길이가 길수록 마찰이 커지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설은 곧고 긴 원간 내의 물의 흐름에 대한 두 단면 간에 생기는 마찰 손실 수준은 관의 길이, 유속의 제곱, 마찰 손실 개수에 비례하고 관의 내경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관의 내경에 반비례하고 뭐 속도에도 비례하고 뭐 관 길이에도 비례하고 뭐 개수에도 비례하고 그러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량 측정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유량 측정 장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배수 처리장을 설계를 한다든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폐수량이요. 양이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폐수 질이죠. 두 가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처리장을 크게 만들 것인지 작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걸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걸 모르고 뭐 주먹구이식으로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앞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여러분들이 관경을 한다든가 모든 걸 할 때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마 시대처럼 노예를 사용할 때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로마 같은 데는 하수관을 묻는데 엄청 크게 묻었단 말이죠. 그냥 뭐 돈이 뭐 노예를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하수관 1000년을 써도 하수관이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수도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 건설 얼마나 크게 했던가. 그런데 일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즘 태풍에 왔듯이 이제 강도를 따져가지고 이제 관을 크기를 해서 50년 쓴다 하면 50년 이런 이제 강도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관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엊그제처럼 태풍이 왔는데 뭐 시간당 강도가 뭐 한 500mm, 600mm 왔다 하면 하수관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1년도 못 써서 어떻게 만들었간지 하수관이 다 터졌다고 막 불평하는데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비가 뭐 와버리면 하수관 터지는 거예요. 실제는 한 뭐 50년에 한 번 올 비인데 그 비가 내년에 올지 50년 후에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 줄 못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서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량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량 측정 장치를 보면 관내에서 유량 측정, 관하면은 상수관이래요. 관내에서 측정. 그 다음에 측정용 수로에 의한 유량 측정, 수로는 개수로입니다. 개수에 의한 유량 측정 방법이 있고, 기타 유량 측정 방법이 있는 거죠. 관에서 유량 측정 방법은 벤츄리미터, 그 다음에 유량 측정용 노즐, 그 다음에 오리피스, 그 다음에 피토관, 자기신 유량 측정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유량 측정 장치 내용은 수질외분 공정 시험 기준에 보면 유량 측정 방법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단원에 있는 내용들은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 책에 나와 있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측정용 수로에 의한 유량 측정 방법은 유여라는 것이 있고 파셜 플룸 이런 장치에 의해서 개수로 같은 데는 유량을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기타 유량 측정 방법으로는 용기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고 개수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고 이걸 지금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내의 유량 측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와 있듯이 관내에서 유량 측정 방법은 벤츄리미터, 그 다음에 오리피스, 유량 측정 노즐, 피터관,
작으신 유랑 측정기가 있다고 했어요. 이 수지로운 공정시험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방법도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게죠. 그러니까 벤츄리미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이제 벤츄리미터가 이제 되는 게죠. 그리고 오리피스는 실제 이제 물구멍 그걸 갖다 영어로 이제 오리피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오리피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 점점 나오다가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좁아졌다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피토관은 이렇게 세우는 거 이런 관을 갖다가 이제 피토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강의하는 것은 원리만을 강의합니다. 이런 유랑 치진자체가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딱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원리를 이제 알아야만이 나중에 이런 유랑장치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게죠. 그러니까 벤츄리미터 같은 경우 볼 때 관경이 줄었다가 서서히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유입법 관경이 나왔다 줄었다. 앞에서 연속방정식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유량이 있어요. 유량은 뭡니까? 앞에서 여러분 연속방정식에서 설명했지만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라는 거, 속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단면적 A가 있어요. A에. 그 나머지가 이게 속도예요. 속도. A 곱하기 V인데 이 나머지 A 곱하기 속도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벤츄리미터 회사 같은 데서 만들어내면 이렇게 해서 이 원리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제 그 여러분들 매뉴얼 같은 데 보면 다 나와 있는 게죠. 그 다음에 오리피스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점점 갔다가 축소했다가 그죠? 이렇게 쭈그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이 오리피스도 이제 유량 Q는 보면 단면적 곱하기 속도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벤츄리미터나 비슷하지 않아요? 보면 단면적 A에 이 나머지가 뭐 속도인 거죠. 그 다음에 유량 측정용 노즐. 유량 측정용 노즐도 보면, 그죠? 유량 측정 노즐도 보면, 이 노즐이라는 노즐. 유체의 흐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이 노즐 하는데, 노즐도 보면, Q는 A에, 이것이 속도라는 거지, 속도. 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네 번째 이제 피토관을 보세요. 이건 자기 중요해서 피토관을 보면, 피토관도 보면, 여기서 Q는 C의 개수고 A의 V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기식 유량 측정 장치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식으로 만들지만 여기도 보면 Q는 C의 AV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똑같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수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게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용 수로에 의한 유량 측정 방법. 여기는 이제 개수로예요. 앞에서는 이제 관수로고, 여기서는 이제 개수로를 이야기해요. 개수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 파셜 플럼이고, 두 번째는 위어라고 있는데, 파셜 플럼은 이렇게 회사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유량 측정 장치입니다.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있는데 이 계산할 때도 이제 단면적 곱하기 속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수위하고 유량 환산 그래프가 있어 가지고 수위 보고 여기 물이 흐를 때 이 수위를 보고 이 표에 의해서 유량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이제 내는 게죠. 그 다음에 위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수로가 있으면 개수로가 있으면 여기에 이 삼각 위어가 있고 이렇게 사각 위어가 있습니다. 이 삼각 위어는 여기 직각형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갖다가 위열을 갖다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물이 많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물이 적으면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이 수위를 보고 이제 계산을 해내는 게죠. 그러니까 유량 측정 수도 그래프로 갖다 계산을 해내면 이제 되는 게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각위어도 여기에서 보면 이제 Q는 뭐 K, B, H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단면적 곱하기 속도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유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높이를 계산해서 이제 이 식이 조금 이게 기호가 다른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보면 단면적 곱하기 속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사각 위어도 물이 많으면 밑으로 내리고 물이 적으면 밑으로 내리고 물이 많으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두를 측정해서 이제 유량과 측정 수도 그래프에 의해서 유량을 이제 산정해 이제 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유량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런 기계나 어떤 것에 의해서 유량 측정한 것이 아니라 유량은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응용과학이라고 했잖아요. 뭐 정확히 뭐 미리리터까지 틀리지 않게 이렇게 뭐 측정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측정해 본들 응용과학에서는 뭐 여러분들 미리리터까지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죠. 그러니까 용기에 의한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보면 이런 이제 바켓을 갖다가 자유낙하 같은 경우 할 경우에 그 옆에다가 딱 넣으면서 한 뭐 30초면 30초 받았을 때 물의 양이 얼마가 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속도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유량을 산정해 내는 게죠. 그러죠? 이렇게 몇 초에 얼마나 물이 나오는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유량을 측정하기도 하고 또 이런 개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 같은데도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단면적 곱하기 이 면적이죠. 자른 면적, 단면적 곱하기 속도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다시 강조합니다면 이렇게 수로가 있을 때 단면이 여기 자른 면을 단면이요. 그러죠? 이런 데서도 이제 여러분 통이 있다면 통 위에가 단면적 곱하기 GP 하면 부피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여기는 단면적 곱하기 길이 하면 물의 양이 이제 나오는 게죠. 또는 단면적 곱하기 속도 하면 유속하면 물의 양이 이제 나오는 게죠. 이번에는 시료 채취와 취급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시료 채취와 취급, 시료 종류, 채취 빈도와 채취 방법, 시료 보존 순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료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샘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료 또는 시험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료를 채취할 때 이렇게 시료를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를 해야 합니다. 시료를 잘못 채취해 오면은 수질이 달라지게 되는 게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료를 채취할 때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할 것, 두 번째는 올바른 채취 방법을 쓸 것, 세 번째는 분석할 때까지 시료를 잘 보존할 것.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료를 일반적으로 채취할 때 이렇게 이제 공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하천에 가서 채취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천의 깊이에 따라서
시료를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장 같은 데 가서 배출 시설에 가서 시료를 제출할 때는 폐수 방류 지점에서는 반드시 시료를 제출을 해야 하고, 이 부지 경계선이 있죠. 부지 경계선에서 외부로 나가는 지점, 이런 지점에서는 시료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천이 이렇게 오다가 갈라지는 이런 곳에서는 하천 위에서 오는 지점, 이 지점에서 시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각각 시료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할 때는 충분히 수지를 대표하고 혼합된 지점에 가서 시료를 제출을 해야 하는 게지요. 그러니까 이 갈라졌을 때도 여기서 충분히 혼합된 부분, 이 부분 가서 시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천이 있을 때 하천 밑바닥의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이제 하천수를 갖다 제출을 할 때는 가장 깊은 곳 중앙에서 이렇게 2분의 1 떨어지고 2분의 1 떨어지는 지점, 이 지점에서 이렇게 3분의 1 지점과 3분의 2 지점에서 시료를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수지로용 공정 시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시료를 제출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실제 우리가 시료 제출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료 제출 용기를 시료를 제출하기 전에 그 시료를 가지고 몇 번 3회 이상 씻은 다음에 시료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출된 시료는 즉시 실험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료 보존 방법에 따라 보존하고 규정된 시간 내 실험해야 한다. 실제 제출된 시료를 즉시 실험하면 가장 좋죠. 근데 즉시 실험하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계를 사용해서 DO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실험을 하지만 많은 시료는 그 현장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실험실로 운반을 해서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료 보존 방법에 따라서 보존하고 또 규정된 시간 내에 실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 제출량은 시험 항목과 시험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보통 3 내지 5리터 정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료 제출 시에 그 통에 시료 제출통에 시료 제출 시간, 보존제 사용 여부, 매질 등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분석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라벨을 가지고 가서 시료를 제출하면 그 시료통에 그 시료 제출 그 사항에 대해서 적어가지고 라벨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료 종류. 시료 종류에는 이제 임의 시료가 있고 혼합 시료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채취 빈도와 채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시료라는 것이 뭐냐? 이제 폐수가 이제 균질하잖아요. 24시간 동안 폐수 질이 거의 비슷할 때, 그런 때는 어느 시간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가서 시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임의 시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수 유량과 농도가 일정한 경우, 그걸 임의 시료하고, 혼합 시료라는 것이 뭐냐? 이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또는 뭐 어떤 시점에 따라서 시료가 양도 다르고 또 질도 다르지 않습니까? 공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조업 시간에 따라서 시료가 다른 게죠. 어느 시간에 유량이 많으면 시료가 질이, 폐수 질이 높기도 하고, 유량이 적으면 폐수 농도가 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혼합 시료를 채취하는데 여러 개의 단위 시료를 유량에 비례하여 채취한 후 혼합하는 방법, 이걸 이제 혼합 시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무 시료보다는 신뢰성이 이제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그런 방법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취 빈도와 채취 방법에 대해서 보면, 채취 빈도는 매 시간마다 수질 변화가 심하지 않을 경우는 2, 4, 8, 16, 24시간 하고, 실제는 매 시간마다 채취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질 변화가 심하지 않을 때, 그런 때는 뭐 매 시간마다 채취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는 약간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어서 채취를 할 수가 있는 게죠. 그 다음에 채취 방법에는 이 그림처럼 가서 직접 수동 채취를 하기도 하고, 또 자동 채취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 채취를 하기도 하고, 자동으로 이제 시료를 채취를 이렇게 하는 게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료 보존 및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시료를 실제 여러분들이 떠오면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실제 사정상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시료를 이제 보존을 하는 게죠. 이렇게 시료 보존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pH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즉시 측정을 하지만, BOD 같은 경우, 또 COD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대개 보면 중금속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산에다가 보존을 합니다. 황산, 산에 이제 많이 이제 보존을 이렇게 하는 게죠. 보존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최대 보존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존 기간에 따라서 보존을 해 가면서 이 기간 내에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처리 방법을 이제 하게 되는데, 대개 시료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상수와 하수로 강조했지만, 이제 음료수 같은 음료수 시료가 있고 하폐수 시료가 있습니다. 음료수 시료는, 먹는 물 시료는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이 물이 맑습니다. 그리고 하폐수 시료는 물이 오염이 돼서 물이 흐리죠. 그러니까 대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분광기로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이 빛으로 이제 이렇게 비춰가지고 기계가 분석을 하는데, 음료수 같은 경우는 맑기 때문에 전처리를 안 씁니다. 전처리를 않고 바로 시료 분석을 하는 게죠. 그러지만 하폐수는 오염이 돼서 흐리기 때문에 이건 직접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분석을 하면 이렇게 분광이 빛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게죠. 그래서 이제 하폐수일 경우에는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라는 것은 하폐수, 흐린 폐수를 맑게 만드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전처리라는 방법이 질산법, 질산염산법, 질산황산법, 질산화염수산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을 본다든가, 크라이먼 스탠다드 메소드를 본다든가 하면 이렇게 전처리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 절차에 의해서 분석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분석을 하지만, 하폐수일 경우에 분석을 할 때는 전처리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